어머님 이 손이 68개의 꿈을 만든 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설거지로 거칠어진 내 손을 며느리가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작은 방에 형광등을 켰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이 단칸방에서 저는 지난 30년을 살았습니다. 낡은 옷장, 낡은 이불, 낡은 화장대. 모든 게 세월의 때가 묻어 있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살의 얼굴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살 사이사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설거지로 갈라진 손. 오늘도 해내자.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30년째 입는 이 남색 유니폼을 입을 때면 항상 똑같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성실히.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버스비 1,200원을 아끼려면 걸어야 합니다. 이 돈이면 어느 학생의 책 한 권이 되니까요. 서울대병원 구내식당 뒷문이 보입니다. 30년 전엔 손이 이렇게 거칠지 않았는데, 그때는 허리가 이렇게 굽지 않았는데. 아, 순자 씨 또 제일 먼저네. 주방장 이 실장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네, 실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장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9시간. 쉬는 시간은 30분. 점심시간에는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때우고 다시 설거지대로 돌아옵니다. 물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오늘 하루쯤 못 참겠습니까? 민준 씨.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한 명을 도왔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아이들이 대신 이루고 있어. 1968년 그 봄날. 한강 다리 위. 훌쩍이며 뛰어가던 나. 하지만 늦었습니다. 의대생 민준 오빠는 이미 차가운 물속이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단지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23세 청년. 미안해, 민준 오빠. 그때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다 쓰더라도 살렸어야 했는데. 손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설거지가 한창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점심 준비가 시작되는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어머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박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언제 봐도 낯설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의사라는 게. 지혜야, 무슨 일이니? 아침 안 잡수셨죠? 제가 김밥 사왔어요. 며느리가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압니다. 아니다. 나는 나중에 먹을게. 에휴, 그러시지 말고 좀 드세요. 주변에서 제 시어머니가 구내식당에서 설거지한다고 하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역시 며느리는 제가 낮에 일한다는 게 싫은 겁니다. 훌륭한 의사인 자기 시어머니가 왜 하필 같은 병원에서 설거지를 하냐고, 동료들한테 쪽팔리지 않냐고. 미안하구나.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입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0만 원 중 1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진 학생. 통장 정리를 받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수진아, 넌 68번째란다. 잘하거라. 나머지 30만 원으로 나는 한 달을 삽니다. 방세 15만 원, 식비 10만 원, 나머지는 비상금. 충분합니다. 저녁 7시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자 보러 오는 날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다. 6살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만큼은 모든 게 행복합니다. 우리 민재,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줄 거예요. 민재가 건넨 그림을 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고맙구나, 민재야. 어머님, 며느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아, 저 밥은 드시고 오신 거죠? 응, 먹었다. 사실 안 먹었지만 괜찮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민재와 놀아줬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같이 드시라고 하지 그래.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셨다잖아. 그리고 그 설거지한 손으로 음식 만지면 좀.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민재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민재가 내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아파요? 안 아파. 할머니는 안 아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배도 자주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화도 안 되고 가끔 어지럽기도 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괜찮을 거야. 밤 10시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덕성당 김순자. 1968년에 만든 통장입니다. 당시 잔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약방을 정리하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잔액은 8,240원. 30년간 68명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1998년 3월. 충청남도 서천군. 박지혜. 의대 입학.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도 모릅니다. 20년 전 고3이던 자신에게 익명의 장학금을 보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무시하는 시어머니라는 걸. 지혜야,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죽고 나서여도 괜찮단다. 통장을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배가 욱신거렸습니다. 괜찮아.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가야 합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설거지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40분. 병원으로 가는 길.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 제 자리가 있습니다. 뒷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자 씨,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이 실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은 좀 쉬다가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잠깐만 버티자.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컹.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순자 씨! 실장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안 되는데.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보호자 연락됐나요?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아, 응급실이구나. 엄마!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 엄마! 괜찮아요? 정신 차리세요!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옆에 며느리도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 하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혜야. 며느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도 놀랐나 보구나. 검사 결과 나왔어? 민수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기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커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췌장암이에요. 그것도 말기예요. 아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기라니, 그게 무슨... 이미간으로 전이됐어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치료를 해야지! 여보, 말기는 치료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며느리의 대답이 작게 들렸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요. 6개월.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충분해. 68명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엔.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췌장암 말기라는데. 알고 있어.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방금 너희 대화 다 들었다. 며느리가 차트를 손에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혜야, 내 잘못 아니야.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어요. 다른 병원에도. 됐다.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치료 안 할 거야. 엄마! 대신 엄마가 할 일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을 시간이 아깝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과 함께 오래된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30년간 기록한 68명의 이름과 주소,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친애하는 강태우 학생에게.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혼자 의대 등록금을 걱정하던 당신에게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그 후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당신이 살리는 생명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친애하는 이수진 학생에게. 밤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68통.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68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한 통이 남았습니다. 박지혜. 며느리 이름이 적힌 봉투를 들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너에게는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보내지 말자. 이건 제일 마지막에. 며느리의 편지만 따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67통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상쾌했습니다. 67통의 편지를 품에 안고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들 부탁합니다. 직원이 67통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엄청 많으시네요. 네, 오래된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받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럴까?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면 울까? 편지들이 하나씩 상자에 담겼습니다. 67개의 작은 기적이 지금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 하지만 그건 내가 떠나기 직전에. 그래야 그 아이가 덜 괴로워할 테니까. 단칸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3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이걸 꺼내봐도 되겠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 21살의 나와 23세 민준 오빠. 순자야, 내가 의사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알아? 사진 속 그의 미소를 보며 그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1968년 봄, 종로 덕성당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약방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고 아버지는 명망 높은 한의사였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약 배달 가자. 심부름꾼 민준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2학년.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우리 한약방에서 일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무거운데. 괜찮아요.
오빠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그의 귓볼이 빨개졌습니다.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상자를 들고 함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순자야, 네, 오빠. 나 내년에 졸업하면 말이야. 응. 순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나도 할 말이. 그때였습니다. 민준아,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큰일 났어. 학교에서 연락 왔어. 등록금 안 내면 이번 학기 제적이래. 민준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너네 아버지 사업 망한 거 학교에서 알았나 봐. 장학금도 끊겼어. 약상자가 민준 오빠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빠, 순자야, 미안, 나 먼저 갈게. 그가 뛰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오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약방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왜 안 오는 거예요? 그 학생 집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양이세요? 저 민준이 친구인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준 오빠가 왜요? 저기 한강에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 둔치. 경찰들이 뭔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 저기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천을 들쳐 올렸습니다. 민준 오빠였습니다. 차가운 얼굴. 다친 눈. 오빠. 무릎이 꺾였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오빠.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해. 나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비겁하고 부끄러웠어.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싶었는데 나 자신조차 살릴 수 없구나. 순자는 행복하게 살아. 부탁이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돈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재능과 꿈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 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순자야? 덕성당을 팔아주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3대째 이어온 한약방을 왜 팔아? 아버지, 저는 한약방이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민준 오빠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난해도 꿈을 잃지 않게.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게. 아버지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자야, 아버지, 부탁드려요. 결국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6개월 후 덕성당이 팔렸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서울대병원 근처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설거지부에 지원했습니다. 학력이 좋으신데 왜 이 일을 하시려고요? 면접관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 근처에 있고 싶어서요.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첫 번째 학생은 강태호였습니다. 1978년 봄, 고아원 출신의 의대 1학년.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학생, 꼭 민준이 오빠 같아.
식당에서 혼자 물만 마시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과에 물어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강태우 학생에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세요. 100만 원을 동봉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학생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했어, 순자야. 민준이 오빠도 저 학생이 밥 먹는 거 보면 기뻐할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마다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98년 어느 날, 새로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박지혜, 의대 합격.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신문 기사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 이 아이도 도와줘야겠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100만 원과 함께 친애하는 박지혜 학생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내 며느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자를 덮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민준 오빠, 나 68명을 도왔어. 내 목까지 해냈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곧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3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님,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오셔야 합니다. 사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검사 받으세요. 다른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복도 오랜만에 와보니 낯설었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곳인데 환자로 오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환자구나.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며느리 지혜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직접 담당하니? 네, 제가 모시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림프절까지 번졌어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안 할 거야. 어머님! 며느리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지혜야, 나 63년 살았어. 충분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신경외과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순자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과장 강태우입니다. 태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27년 전에 네, 맞습니다. 강태우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편지 봉투. 27년 전 제가 보낸 바로 그 편지. 어머님 이 편지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날? 구내 식당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30년간 설거지하신 분이 김순자님이라고. 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돈도. 자퇴서를 쓰려던 그날, 이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친애하는 강태우 학생에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가 편지를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태우 씨, 은희님을 평생 찾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은희님이 제가 일하는 바로 이 병원에서 30년간 설거지를 하셨다니. 강태우가 고개를 떨구고 통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봬서. 아니야, 태우 씨. 그럴 필요 없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아이도 기억하고 있구나. 27년 전 자신에게도 똑같은 편지가 왔다는 것을. 며느리가 복도 끝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강태우가 진정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국의 모든 암 전문의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태우 씨, 됐어. 안 됩니다. 은희님을 살려야 합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이런 때를 위해서입니다. 태우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혹시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명이나 도와주셨습니까? 68명. 강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68명이요? 그가 뭔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3일 전 병원 의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슨 소문?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의사들이 여럿 있다고. 20년 전, 30년 전에 익명의 장학금과 함께. 설마 그 사람들도 모두 어머님이 도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겠습니다. 태우 씨, 안 돼. 어머님, 68명이 모두 의사입니다. 모두 어머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은희님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갚을 기회를.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강태우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진료실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되겠구나.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사실 두렵습니다. 특히 지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혜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금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무슨? 의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어디십니까? 김순자님 계신 진료실이 어디죠? 저기입니다. 복도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오고 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진료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의사들이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25년 전 가난한 의대생이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저는 30년 전 최정훈입니다. 저희는 평생 은희님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68명의 의사가 한 사람의 할머니에게 이틀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병실 문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68명.
모두 제가 도왔던 의대생들. 이제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의가 된 그들.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한 번에 5명씩. 간호사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40대 중반의 의사들. 그들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나이를 먹었구나. 다들 왔니? 네, 전국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살려내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 충분히 살았어. 이제 갈 때도 됐고, 안 됩니다. 어머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두 번째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까지. 얘들아,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룹.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그녀는 들어오지 않고 복도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이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27년 전 제가 보낸 편지. 1998년 3월 저는 고3이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남 서천군 시골 농사 짓는 부모님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어요. 지혜야. 자퇴서를 쓰려던 그날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친애하는 박지혜 학생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지혜가 편지를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27년간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은희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희님이 지혜야, 일어나. 어머님이셨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아. 설거지하는 손으로 음식 만지지 말라고, 체면이 깎인다고. 지혜야, 그럴 만했어. 아닙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 이 손이 제 인생을 만든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없었다면 저는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지혜야, 이미 용서했어. 처음부터.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너는 내 며느리니까. 내 손자의 엄마니까. 어머님. 지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38살의 의사가 63살의 설거지부 할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지혜야. 다 괜찮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의료진 집합. 무슨 일일까? 1시간 후 강태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뒤에 수십 명의 의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결정했습니다. 뭘? 68명의 의사가 모두 협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진팀을 구성합니다. 심장외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간담체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모든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님을 살려내겠습니다. 어머님 제발 치료받으세요.
저 때문에라도. 지혜야,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살아주세요, 제발. 병실 안의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68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68명의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매일 검사, 매일 회의, 매일 새로운 치료법 시도. 하지만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종양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전이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의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병실, 지혜가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차트를 보고 또 보고, 전 세계 논문을 찾아보고. 어머님, 이 신약이 있어요. 아직 임상 단계지만. 지혜야, 그만해. 조금만 더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의사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지혜야,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27년 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을 살려야 하는데. 지혜야,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거야.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4주째, 강태호를 비롯한 주치의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알아, 태우야. 죄송합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수고했어, 얘들아. 의사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최고의 의사들이야. 은혜도 못 갚고 이미 갚았어. 내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람들을 살리며 사는 것. 그게 내가 바랐던 전부야. 의사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68명의 전문의들이 아이들처럼 울었습니다. 저녁, 지혜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가. 알아. 더 이상 방법이 없대요. 지혜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 지혜야, 이리 와봐. 그녀를 침대 가까이 불렀습니다. 손 내밀어봐. 지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참 고운 손이구나. 의사의 손이야. 사람을 살리는 손. 하지만 어머님은 못 살렸어요. 제가 무슨 의사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은 못 살리는데. 지혜야, 들어봐.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없어도 민수를 잘 지켜줘. 그리고 민재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줘. 가끔은 할머니 이야기도 해주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시면. 미안해. 내가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어. 어머님. 너한테 은인 행세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냥 좋은 시어머니이고 싶었어. 지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좋은 시어머니세요. 제일 좋은 분이세요. 고마워, 지혜야.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오빠, 이제 정말 곧 널 만나러 갈 것 같아. 기다려줘.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설거지하던 날들, 편지 쓰던 밤들, 아이들이 의사 되는 걸 보던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후회 없어. 단 한 가지도.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서랍에서 마지막 남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던 편지. 며느리 지혜에게 쓴 편지.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침대 옆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아두었습니다. 박지혜에게. 지혜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 오전 강태우가 다른 의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태우야, 그만해. 어머님!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 고마워. 태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도 가난한 의대생들을 계속 도와줘. 너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줘. 강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다른 의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김순자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매년 68명의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의사들이 한 명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우가 남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태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잘 살아, 태우야. 행복해야 해. 그가 깊게 절하고 나갔습니다. 오후, 아들 민수가 손자 민재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누워 있어요? 할머니가 좀 아파서. 빨리 나으면 안 돼요? 응, 그래야지.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수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무슨 말씀을. 엄마는 행복했어. 충분히 살았어. 엄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혜한테 잘해줘. 좋은 아내야. 민재도 잘 키우고.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아빠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여기 있는데? 응, 그래. 나는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민재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 우리 민재. 할머니,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저녁,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 있지? 지혜가 편지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거요? 응, 그건 너한테 쓴 거야. 내가 없어진 후에 읽어. 무슨 말씀이세요? 없어지시다니? 지혜야, 많이 사랑했어. 어머님,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돼요. 지혜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떡해요?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어요.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곁에 계세요. 나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지혜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환자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그럼 나는 살아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지혜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민준 오빠, 이제 정말 갈게. 오래 기다렸지?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고마웠어, 모두들. 행복했어. 심전도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비, 비, 비. 그리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잉.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심정지. 응급팀 호출.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지혜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박 선생님, 그만하세요. 아직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혜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임종 씨가 새벽 4시 42분. 의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혜가 탁자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고 고마워. 지혜야, 27년 전 너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내가 나중에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운명이었나 봐. 내가 민수를 만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줬잖아. 너는 나를 무시했지. 설거지하는 손이 더럽다고 했지. 괜찮아. 나는 한 번도 화낸 적 없어.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 너도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지혜야, 너는 훌륭한 의사야. 그리고 좋은 엄마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줘. 내가 도왔던 68명의 아이들. 그 중에 내가 있어서 정말 기뻤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김순자 장학재단을 잘 이끌어줘. 나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게 해줘. 사랑한다, 지혜야. 그리고 미안해.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너의 시어머니 김순자. 편지를 다 읽은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 빈소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68명의 의사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학생들도 왔습니다.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된 아이들, 병원 직원들도. 실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30년간 함께 일했는데 이렇게 보내다니. 영정사진 속 김순자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가 슬퍼하실 거야. 민재가 할머니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재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작은 목소리.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1년 후 서울대병원 앞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김순자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고 김순자 여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설립합니다. 30년간 설거지로 번 돈으로 68명의 의사를 키워내신 분. 그분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또한 그 68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며느리였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감히 시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매년 68명의 가난한 의대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8명의 의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했습니다. 저녁, 지혜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오늘 재단 설립했어요. 어머님의 이름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어머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설거지를 30년이나 하셨는지, 왜 한 푼도 안 쓰고 사셨는지. 사랑이었어요. 그냥 사랑.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손이 거칠어지도록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그렇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10년 후 박지혜 50에 가까운 나이. 하지만 여전히 현역 의사, 그리고 재단 이사장, 병원 구내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설거지대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설거지부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30년을 일하셨죠? 지혜가 설거지대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해봐도 될까요? 예. 왜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설거지 장갑을 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접시를 씻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기분이셨구나. 손이 아프지만 마음은 따뜻하네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17살,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밝으세요. 그래. 지혜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닮아가고 있죠? 기뻐하시겠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받은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지혜야. 그 한 줄을 읽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김순자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칠었던 손으로, 68개의 꿈을 만들었던 손으로, 이제는 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